문명이 진화하는 가장 완벽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버드 윌리엄 리아드 교수의 이 선언에 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AI 언어 분석 속도 2.4배, 학습 효율 1.8배, 논리 구조 일관성 99.7%. 이 모든 수치가 단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외쳤습니다. 그래봤자 모방이고 과학적 증거는 없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유네스코 본부가 직접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문자 체계에서 문화로, 문명으로 진화한 유일한 국가다. 이제 전 세계가 일제히 묻습니다. 지금 인류가 따라가고 있는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맞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강대국.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나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리아드 교수가 칠판에 쓴 문장을 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은 무력 없이 강대국을 움직이는 나라. 교수가 돌아서며 나토는 2025년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필기를 하다가 멈추고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그곳엔 유럽 각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계약서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텔 로라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날은 2025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친구 에밀리가 손목을 잡아 끌지 않았다면 도서관에서 논문이나 쓰고 있었을 거예요. 윌리엄 리아드 교수 특강이 있는데 주제가 한국이라서 재미있을 것 같다며 함께 가자고 졸랐죠. 솔직히 그때까진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스마트폰이랑 K-팝 정도만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메인 강의동 3층 대형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칠판 위에 적힌 강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개념적 한계를 붕괴시키는 나라. 한국. 에밀리가 제목이 뭔가 거창하다며 속삭였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개념적 한계를 붕괴시킨다니? 한 나라가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하지만 윌리엄 리아드 교수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교수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며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지난달 브뤼셀 국제포럼에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엔 여러 학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곳에서 러시아 국방 전문가 한 분을 만났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했어요.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죠. 그분은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30년 넘게 군사 전략을 가르친 분이었고 나토와 서방 군사력에 대한 분석으로 유명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교수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당시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다며 교수가 말을 이었죠. 스크린이 바뀌며 텍스트가 떴습니다. 교수가 당시 러시아 교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당신은 한국을 모른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순간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에밀리가 옆구리를 찌르며 갑자기 왜 한국이 나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죠. 솔직히 그 순간 이해가 안 됐다고요. 유럽 안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한국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교수는 진지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며
그분이 자신들은 한국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윌리엄 교수가 무기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고 기술력 때문이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럼 무엇 때문인지 물었을 때 러시아 교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신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뢰.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 이유가 신뢰라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교수는 미국은 강력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유럽은 통합되어 있지만 느리며 중국은 거대하지만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고 해요. 스크린에 세 국가의 국기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계약하면 정확히 이행하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교수가 전했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과장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나라를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시 자신도 그건 그냥 성실한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고 합니다. 교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러시아 교수가 국제관계에서 성실함은 가장 희귀한 자산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어요.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교수가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스크린에 세계 전쟁 관련 뉴스들이 떴습니다. 러시아와 나토가 대립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절박하며 누가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생존의 문제라고 교수가 설명했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교수가 물었어요.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를 보면 안보 지원, 무기 인도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했죠. 18개월. 강의실에서 놀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쟁터에서 18개월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라는 교수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계약 후 평균 6개월 안에 인도하며 어떤 경우엔 석 달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과 한국의 무기 인도 기간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차이가 확연했죠. 이게 바로 유럽이 지금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라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일까? 폴란드의 한국산 전차 도입, 루마니아의 방공 시스템 계약, 노르웨이의 자주포 구매. 실제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작게 중얼거리며 이게 진짜라고 놀라워했죠. 교수가 다시 단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러시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며 강의실을 바라봤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윌리엄, 서방 세계에서 한국만큼 신뢰받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보다도 더하다는 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 학자가, 그것도 군사 전문가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니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며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어 크게 물음표를 그렸어요. 왜 한국일까요? 왜 하필 한국만이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교수가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며 캐나다도 아닌 한국이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죠. K-팝 스타들 몇 명, 삼성 갤럭시 정도. 그런데 지금 교수는 그 나라가 미국보다 더 신뢰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며 한국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거기엔 수백 년에 걸친 DNA가 있다는 겁니다. DNA. 국가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말일까요? 강의실 전체가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교수가 브뤼셀에서 했던 말이 하나 더 있다며 윌리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것이 국제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위험한 조합,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대국에게는 절대 굴하지 않으면서도 약소국이나 위기에 처한 동맹국에게는 신속하게 손을 내민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이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며 교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했죠.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렵고 막기 힘들다는 평가였습니다. 교수님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보시죠.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과 한국의 방산, 무기 인도 기간 비교 자료였습니다. 파란색 막대는 미국, 빨간색 막대는 한국이었죠. 미국 쪽 막대가 압도적으로 길었어요. 평균 18개월, 어떤 품목은 24개월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균 6개월, 긴급건은 석 달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을 들어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가 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마이클 학생이 미국 무기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생산 능력의 한계라고 했어요. 미국은 최첨단 무기 개발엔 강하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 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계약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작년엔 예산 셧다운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이 몇 달간 동결되기도 했다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번엔 조선산업 자료였어요. 교수가 방산만이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는 조선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죠. 화면엔 2024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28%로 1위였어요. 중국이 25%, 일본이 15%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교수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만 따로 보면 한국의 점유율이 6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첨단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에밀리가 노트 여백에 적어놓은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교수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했죠.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려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화면에 조선소 내부 사진이 떴어요.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디지털 조선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합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관리되며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생산 일정을 짜준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교수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과거엔 배 한 척 만드는데 도면만 수천 장이 필요했고 설계 변경이 있으면 모든 걸 다시 그려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쓰면 가상 공간에서 먼저 배를 완성하고 문제점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줄어들고 공기가 단축되며 비용도 절감된다고 했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직접 인용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종이 도면을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데 한국은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기술 격차가 이미 10년 이상 벌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교수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매체 기사였어요.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새로운 무기고가 되고 있다. 러시아 방산 전문 매체인 보에노의 딜로가 작년에 낸 특집 기사라고 했어요. 교수가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신뢰성이라는 대목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속한 일정에 맞춰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 정치적 상황이나 예산 갈등과 무관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일관성, 구매국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 이 모든 걸 포함한 개념이라고 했죠. 러시아 매체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분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적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걸까요? 교수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의 동쪽 방어선이 한국산 무기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건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힘이 실제 동맹국 손에 쥐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시스템으로 전시 상황에 가까운 긴급 수요에도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강조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즉각 대응. 바로 이게 한국의 힘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죠.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지킨다는 겁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또 다른 사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도 속도였다고 해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K2는 1년 안에 첫 배치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전쟁 중인 나라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폴란드로서는 당장 필요한 전력이었죠.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그래프가 떴어요. 최근 3년간 한국 방산 수출 증가 추이였습니다. 2022년 170억 달러, 2023년 240억 달러, 2024년 310억 달러.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죠. 에밀리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이 수치들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며 강조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죠. 돈을 주고 무기를 산다는 건 국가 안보를 맡긴다는 의미이며 생존을 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선택을 한국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운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쓴 분석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한국은 어떻게 신뢰를 무기로 만들었나였죠.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약속 이행률, 둘째는 품질 일관성, 셋째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특히 애프터 서비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비 교육,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걸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러시아 보에노의 딜로 기사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문장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읽었죠. 한국은 신뢰를 납품하는 나라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뢰를 납품한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나라. 러시아 매체가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소름이 돋았죠. 정말 그런 나라였나 싶었거든요. 교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숫자와 사례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며 세계가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이 아닌 신뢰로 말이죠.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자원도 없는 나라 아닌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이유는 여전히 모호했죠. 그리고 교수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분필을 들어 큰 글씨로 하나의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인가? 세 글자가 칠판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교수가 돌아서며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신뢰받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일본도 정교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유럽은 이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교수의 질문이 강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가 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오카자키라는 일본인 유학생이었어요. 도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으로 국제관계 세미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논리적이고 준비된 질문을 던지는 걸로 유명했던 학생이었어요. 오카자키가 노트북을 들어올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흥미롭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사실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이전받은 것이며 조선 기술 역시 일본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오카자키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일본 조선공학회가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한국 조선산업의 기원이 일본 기술자들의 지도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0년대 현대조선이 설립될 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프와 사진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사실인지 궁금하다면서요. 솔직히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카자키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의 K9 자주포는 영국 AS-90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K2 전차는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공은 선진국 기술을 잘 흡수한 결과이지 독자적인 DNA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어요. 오카자키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일리 있는 지적처럼 들렸거든요. 교수는 조용히 오카자키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카자키가 발표를 마치고 앉았을 때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매우 좋은 지적이라며 먼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선진국 기술을 배운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교수가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많은 나라가 받았다. 그런데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 교수가 돌아서며 평범한 톤으로 말했어요. 필리핀도 미국에게서 기술을 받았고 인도네시아도 일본에게서 조선 기술을 배웠으며 터키도 독일에게서 방산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지금 세계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수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카자키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교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씨앗을 주는 것과 같다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나무로 키우며 숲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어요. 60년대 말 현대조선 설립 당시엔 확실히 일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부터는 달라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80년대에는 역으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 한국이 개발한 블록 공법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동시에 제작한 뒤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게 세계 조선 산업의 표준이 됐다고 했어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건 일본에게서 배운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혁신이라고요. 오카자키가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반박 자료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야도 살펴보겠다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K9 자주포가 영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받아들인 뒤
자동 장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으며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 결과 원본인 영국 AS90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고 지금은 역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 K9을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기술을 배우는 건 모방이지만 그걸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건 창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받은 기술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라며 교수가 강조했어요. 오카자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들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리도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 아래에서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자료를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교수가 다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다며 분필을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가? 질문을 적고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며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DNA가 있다며 교수가 선언했어요. 생물학적 DNA가 아니라 문화적 DNA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받아들여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다시 집중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가 칠판에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DNA. 손을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첫 번째 DNA는 정교함의 DNA. 두 번째는 논리의 DNA. 세 번째는 진화의 DNA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DNA라는 표현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는데 교수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가 대를 이어 전달되는 방식이 유전자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며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수가 브뤼셀 국제포럼에서 러시아 교수가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뿌리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DNA에 새겨진 강점은 꺾을 수 없으니까요. 오카자키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옆 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들렸습니다. 오카자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제시한 논리가 무너지는 걸 목격한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노트에 뭔가 적으며 속삭였습니다. DNA라는 개념이 흥미롭다면서요. 맞는 말 같다고 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건 기술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3가지 DNA를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DNA인 정교함의 DNA부터 시작하겠다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며 다음을 기다렸어요. 오카자키조차 고개를 들고 스크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펜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결과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원인을 파헤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듣게 될 것 같았어요. 교수의 다음 말이 기다려졌습니다. 3가지 DNA.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리모컨을 들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나타났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랜 고서였는데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첫 번째 DNA, 정교함의 DNA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650년 전으로 말입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직지심체 요절. 1377년 교수가 이 책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금속활자? 구텐베르크가 최초 아니었나요? 에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수가 그 말을 들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이 나온 게 1455년인데 직지심 최요절은 그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다고 설명했어요. 78년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교수가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947년과 2025년의 차이라고 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만큼의 시간 차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실감이 났어요. 엄청난 시간 차이였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의 실제 페이지가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650년 전 인쇄물인데도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교수가 간조했습니다. 이 정교함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각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고 배열이 정확하며 먹의 농도까지 균일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며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어요. 구리와 주석, 납을 정확한 비율로 배합해야 했고 주조 온도를 섭씨 1000도 안팎으로 정밀하게 유지해야 했으며 식히는 속도까지 조절해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답을 말해줬어요. 현대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금속 활자 제작 과정. 오른쪽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이었어요. 교수가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배합 비율의 정확성은 현대 반도체의 도핑 공정과 같고 주조 온도 제어는 웨이퍼 에칭 온도 관리와 유사하며 냉각 속도 조절은 어닐링 과정과 동일한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650년 전에 이미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추구했다는 말이 아니냐고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물론 측정 단위는 달랐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6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교함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추구가 DNA처럼 새겨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며 교수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정교한 금속 활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책을 찍어내려면 목판 인쇄로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목판 인쇄를 주로 사용했고 유럽도 초기엔 목판을 썼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북쪽으론 중국, 서쪽으론 바다 건너 일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인 땅이었다는 겁니다. 고려 시대만 해도 몽골의 침입을 6차례나 받았고 왜구의 약탈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고려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해요. 무력만으로는 거대한 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지식과 문화는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텍스트가 떴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문장은 똑같다. 교수가 이 등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유독 열정적인 이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세욕이 아니라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국민 한 명 한 명이 뛰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역사적 경험. 이게 DNA처럼 각인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한국 유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의 몸에 흐르는 6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금속활자가 단순한 인쇄기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몽골이 쳐들어와 궁궐을 불태워도 금속활자만 있으면 책을 다시 찍어낼 수 있었고, 왜구가 도서관을 약탈해도 활자가 남아있으면 지식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목판은 한번 불타면 끝이지만 금속활자는 반영구적이라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정교한 금속활자를 만든 이유라고 했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오카자키가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의 멋쩍은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하게 필기 중이었어요. 좀 전에 반박하려다 오히려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손떨림도 멈춘 것 같았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많은 책을 편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사직설, 의방유취, 삼강행실도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모두 금속활자로 인쇄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만들었을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백성들이 지식을 가져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이 농사기술을 알아야 생산력이 올라가고, 의원이 의학 지식을 가져야 백성이 건강해지며 관리가 윤리를 배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강국 DNA의 시작이라며 교수가 강조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을 교육하는 것. 이 믿음이 60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이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평생 교육 참여율도 최상위권인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된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육에 목숨을 거는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학벌주의가 아니라 생존 DNA였던 겁니다. 교수가 현대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앞전에 봤던 디지털 조선소 기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정교함의 뿌리가 바로 금속활자에 있다며 교수가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공정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인정신, 이 모든 게 650년 전 금속활자, 장인들의 DNA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한국조선소 엔지니어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어요. 그 엔지니어가 한 말이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0.1mm 오차도 견디지 못합니다.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면 수백 명이 죽으니까요. 책임감이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금속활자 장인들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활자 하나가 잘못되면 지식이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책임감. 그래서 완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현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오히려 혁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몽골 침입 때 금속활자를 완성했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었으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과 함께 교육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전쟁 폐허 속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위기야말로 생존의 순간이고 생존하려면 변해야 하며 변화는 곧 혁신이라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어요. 현대 한국을 보라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T 산업으로 전환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녹색 성장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됐다고 합니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생존 코드를 해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속활자라는 작은 조각에서 시작해 현대 한국의 성공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칠판에 다시 분필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DNA 정교함 생존. 이렇게 정리하며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조선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650년 전 금속활자 장인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노트에 밑줄을 그으며 적었습니다. 정교함의 DNA, 생존의 DNA,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이제 두 번째 DNA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잠시 물을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모두 첫 번째 DN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어 커다란 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DNA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논리의 DNA. 바로 한글 이야기라고 했어요. 원 안에 낯선 기호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자음들이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한글을 아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 한글을 배워본 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몇몇 손이 올라갔어요. K-팝 팬들이거나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았습니다. 교수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배우기 어려웠냐고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쉬웠다면서요. 하루 만에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게 핵심이라며 간조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칠판에 그린 자음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글자들이 무작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자음은 그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이 만드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며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라고 설명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자 자체가 발음 기관의 설계도라는 말이 아닌가요?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건 현대 음성학이 발견한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구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 음성기호가 만들어진 게 1888년인데 한글은 그보다 450년이나 앞섰다는 거였어요. 에밀리가 노트에 자음들을 따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면서요. 교수가 모음으로 넘어갔어요. 칠판에 이, 으, 아를 그렸습니다. 이 세 개의 기본 모음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하늘을 향해 선 사람, 으는 평평한 땅, 아는 사람이 팔을 벌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다며 교수가 강조했어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하면 모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우 칠판에 하나씩 그리며 보여줬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는 11,172개 조합,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10,000개가 넘는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알파벳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그 학생을 지목했어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말이냐고요? 교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우수하다기보다는 목적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한자는 뜻을 담는 문자이고, 일본 가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인데, 한글은 소리의 원리 자체를 담은 문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며 교수가 비유를 들었어요. 한자는 완성된 집 그림이고 가나는 집을 부르는 이름인데 한글은 집을 짓는 설계도라는 겁니다.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컴퓨터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였어요. 파이썬 코드 같았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한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가 답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은 논리성과 체계성이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명령어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규칙에 따라 조합하면 무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이 정확히 같은 원리라는 거였어요.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왼쪽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오른쪽은 한글의 특징이었어요. 모듈화된 구조, 논리적 조합 규칙, 확장 가능한 시스템, 오류 최소화 설계, 항목들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어요.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겁니다. 갑자기 앞서 들었던 이야기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논리적인 문자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적 사고를 배운 거였어요. 언어 자체가 프로그래밍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교수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꺼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근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음성인식 AI를 개발할 때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1:1로 대응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영어는 같은 철자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다르지만 한글은 항상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AI가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라는 거였어요.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떴습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 보고서였어요. 교수가 직접 참여한 연구라고 했습니다. 가상세계의 언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여러 문자를 비교했는데 한글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다고 해요. 단순성과 확장성, 논리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지금까지 언어를 그냥 의사소통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틀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교수가 칠판에 돌아와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말입니다. 당시 조선은 양반들만 한자를 읽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문맹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화면에 훈민정음 서문이 떴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었는데 교수가 번역해서 읽어줬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교수가 이 문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론 백성을 위한다는 내용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전제부터가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해요. 중국의 문자를 쓰면 중국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면 우리만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뒷부분이라며 교수가 강조했어요.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건 전 국민 교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양반만 글을 아는 나라와 모든 백성이 글을 아는 나라 중 어느 쪽이 강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카자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앞서 반박하려다 배운 경험 때문인지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교수가 지목했습니다. 오카자키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당시 양반들이 한글을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럼 실패한 정책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지편전 학자 최만리를 비롯한 양반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한자를 버리면 중화 문명에서 멀어진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반 중심 사회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농업기술도 발전하고 상업도 활성화되며 국방도 강해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글이 만들어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교수가 보여줬어요. 농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농민들에게 보급됐고 의학서도 한글로 풀어 써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으며 법률 문서도 한글로 작성되어 백성들이 자기 권리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 국가력을 높이는 포인트가 된 이유라고 했어요.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나라가 약하지만 모두가 공유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원리를 실현한 겁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600년 전에 시작된 거였어요. 화면에 현대 한국 통계가 떴습니다. 문맹률 거의 0%, 대학 진학률 70% 이상, 평생 교육 참여율 OECD 최상위권,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최근 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8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며 인터넷 뱅킹까지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면 놀라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였어요. 왜 가능할까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쉬워서라고 해요. 키보드 자판도 쉽고 음성 인식도 정확하며 문자 메시지도 빠르게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 장벽이 낮으니 기술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언어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였냐면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고 문화의 기반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 포인트를 던졌습니다. 한글은 백성들의 귀와 눈이 되어줬다고 했어요. 듣지 못하던 지식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했으며 말하지 못하던 생각을 표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고 강조했어요. 화면에 최근 한국 뉴스가 떴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인 시민들, 한글날 기념 행사 한글 관련 문화 축제들이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여긴다고 해요. 한글을 지키는 게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라며 교수가 말했어요. 자국 문자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가 몇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한글날이 공휴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교수가 칠판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DNA 논리 시스템 사고. 한글이 만든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었다고 간조했어요.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체계적으로 확장하며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게 바로 현대 한국이 IT 강국이 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시작된 정교함의 DNA에 이어 한글이 만든 논리의 DNA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세 번째 DNA만 남았습니다. 교수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자며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따라 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필을 들어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DNA 진화. 교수가 돌아서며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멈추지 않고 배우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또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교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 그림이 떴어요.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반들이 유리했지만 원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고 해요. 이게 중요하다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어요.
글을 배우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으니까요. 화면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전역에 서당이 2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인구 1,000만 명 정도였던 시대에 2만 개 서당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마을마다 학교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졌다며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대 한국 교육 통계였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교육비 지출 비율 최상위권, 사교육 시장 규모 세계 최대 수준,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교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뛰어나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어요. 오카자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좀 전 한글 설명을 들으며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교수가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해요. 이게 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뿌리를 이해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떴어요. 한국의 학원가 야경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은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라며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건 따로 있다며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평생 교육 참여율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자료였어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계속 배운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학원에 가고 주부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노년층도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65세 할머니가 코딩을 배워서 앱을 만든 이야기였어요. 일본 방송에도 소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가 영상 클립을 틀었어요. 할머니가 아이패드로 코드를 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막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가 영상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DNA라고 강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우리와는 정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은퇴하면 여가를 즐기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니요. 이게 바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교수가 학생 한 명 앞에 멈춰서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학생이 당황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교수가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역시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하면 공부를 멈출 거라고 해요. 학위를 따면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며 강조했습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평생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화면에 한국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통계가 떴습니다. 직장인의 80% 이상이 업무 외 시간에 공부한다는 자료였어요. 영어 학원, 자격증 강의, 온라인 코스,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들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교수가 답을 말해줬어요.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시장은 급격히 바뀌며 어제의 지식은 오늘 쓸모 없어진다는 걸 체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는다며 교수가 말했어요. 왜 한국만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도 교육을 중시하고 평생학습을 강조하는데
왜 한국만큼 실현하지 못할까요?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하다며 교수가 설명했어요. 절박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멈추면 죽는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했습니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매번 위기가 왔고 매번 배움으로 극복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화면에 한국 경제 발전 그래프가 떴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빠르게 배우고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40%였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거의 0%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교수가 간조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해요. 한 세대 만에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문맹 퇴치 운동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지였다고 해요.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야하게 다니며 글을 익혔다는 겁니다. 배워야 산다는 절박함이 만든 기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에밀리가 노트에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면서요. 맞는 말이었어요. 단순히 교육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배우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이 DNA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교수가 마지막 포인트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손주들과 대화할 수 없고 시대에 뒤처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생학습 DNA의 힘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분필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연결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세 개의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 안에 정교함이라고 적었고 두 번째 원엔 논리를 적었으며 세 번째 원엔 진화라고 썼어요. 그리고 세 원이 겹치는 중심부에 큰 글씨로 신뢰라고 적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교수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정교함은 현대 조선 산업의 완벽성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 인정신이 배 한 척 한 척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글의 논리성은 시스템적 사고를 만들었다며 교수가 두 번째 원을 가리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논리적인 문자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강국이 되는 토대가 됐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어요. 교육열은 약속 준수 문화를 만들었다며 세 번째 원을 가리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스터디 모임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훈련을 하고 팀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으며 책임감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계약을 정확히 이행하는 능력이 됐다고 했어요. 교수가 칠판 중심의 신뢰를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세 가지 DNA가 만나는 지점에서 신뢰가 탄생했다고 강조했어요. 정교함이 품질을 보장하고 논리성이 효율을 만들며 진화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가 됐다는 거였어요. 손으로 펜을 꽉 쥐며 지켜봤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앞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교수가 했던 말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미국보다 더 신뢰받는다는 평가. 이 모든 게 이제 이해됐어요. 교수가 칠판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유의 구조가 신뢰의 구조를 만든 과정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며 강조했어요. 화면에 브뤼셀 국제포럼 사진이 다시 떴습니다. 러시아 교수와의 대화 장면이었어요. 교수가 그때 나눴던 대화를 더 자세히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교수가 한국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뒤 덧붙인 말이 있었다고 해요. 한국은 이상한 능력을 가진 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수가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어요. 이상한 능력,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니 러시아 교수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약할 때 더 강해지고 위기가 올 때 더 혁신하며 압박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러시아 교수가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강할 때 강하지만 약해지면 무너지고 유럽은 안정될 때 발전하지만 위기가 오면 분열하며 중국은 통제할 때 힘을 내지만 자유로워지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라는 거였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역사의 주요 위기들이 타임라인으로 나타났어요. 몽골 침입 후 금속활자 완성, 임진왜란 후 거북선 발명, 일제강점기 후 교육운동 확산, 한국전쟁 후 경제개발, 외환위기 후 IT혁명 리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번 큰 위기가 온 후에 더 큰 혁신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한국은 압박으로 꺾을 수 없고 제재로 멈출 수 없으며 위협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요. 오카자키가 노트에 열심히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처음 반박하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어요. 에밀리도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하나의 흐름에 빨려들고 있었어요. 교수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고 했어요. 윌리엄,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왜 더 위험할까요?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힘은 막을 수 있지만 신뢰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력은 대응할 수 있지만 신뢰는 대응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교수가 물었습니다. 화면에 현재 세계 지도가 떴어요. 한국과 계약을 맺은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부터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신뢰의 힘이라고 했어요. 총칼로 얻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이 약소국에서 중심축이 된 과정이라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낀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치가 장점이 됐다는 겁니다. 모두와 연결될 수 있는 허브가 됐다는 거였어요. 교수가 칠판의 다이어그램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건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신뢰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21세기는 힘의 시대가 아니라 신뢰의 시대이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교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힘이 아닌 신뢰로 말입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빈 화면에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물질보다 강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교수가 천천히 읽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차와 군함과 미사일을 보며 힘을 평가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어요. 신뢰, 약속, 책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며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바로 이런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며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교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했어요. 자원은 없지만 사람이 자원인 나라. 영토는 좁지만 신뢰는 넓은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 나라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교수가 말했어요. 무엇이 진정한 국가의 힘인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보스턴의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들은 건 단순히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본 것 같았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무기가 아닌 약속으로, 압박이 아닌 협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이지만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신뢰나 진심 같은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순간 세상도 조금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